특히 이 여성들은 더더욱 환영받지를 못했는데 왜냐? 바로 몸이 더럽혀졌다라고 멸시당하면서 조선으로 돌아와도 다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때. 최종병기활. 올빼미. 나는 조선 임금의 명을 받고 용골대 장군을 만나러 왔다.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때. 글쎄야! 글쎄야! 나리 이 병자호란은 1636년 음력 12월 8일 청나라의 대군이 조선을 침략해서 약 50여일 만에 승리를 거둔 전쟁이었습니다. 조선의 그 전쟁의 결말은 굉장히 처참했어요. 조선의 왕인 인조가 항복에 대한 의례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면서 청나라에 대해서 대항했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청하면서 나는 신하가 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해야만 했죠. 임금이 에휴. 또 수많은 백성들은 강제로 납치를 당해서 청나라로 끌려가야 되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거든요. 드라마 연인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드라마 연인에서 우리 최용훈 씨 활약이 엄청났잖아요.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건지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드라마 연인에서 맡았던 역할이요. 용골대라는 장수 역할을 했었습니다. 용골대.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청나라 황제의 사신으로서 조선을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서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용골대처럼 실제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좀 보다 보니까 장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예, 조선에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소현세자와 같이 청나라 심양에 가서 예, 활동을 했었다. 예, 그렇게 예, 알려졌더라고요. 실제 인물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아주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청나라 가서? 청나라 가서 그러니까 통역, 역관 통역?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무기 밀거래도 하고 뭐 고위급 문서, 비밀 문서 같은 거 빼돌리기도 하고 약간 007 스파이 같은 느낌, 예, 멋있는. 예, 그리고 아주 뭐 풍채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일도 잘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실존 인물이구나. 네, 그런데 드라마뿐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되는 한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병자호란을 일으킨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입니다. 홍타이지는 당시 중국에서 강력하게 떠오르던 청제국의 황제로 300년 가까이 중국을 호령하던 대제국 명나라와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갑자기 홍타이지가 청나라 대군을 이끌고 직접 조선을 공격하러 나서죠. 이렇게 발발한 사건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홍타이지는 기존의 여진이라고 하는 민족 명칭을 만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서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인 1636년 4월 11일 국호마저 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황제국을 선포한 겁니다. 영호 씨, 근데 네. 나라 이름을 왜 청이라고 붙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 명나라라는 뜻이 밝을 명자를 쓰고 있는데 저게 태양을 뜻한대요.
네, 태양은 뜨겁잖아요. 불이 나면 뭘로 끄죠? 물로. 물로. 예. 그래서 물을 뜻하는 풀을 청. 예. 아. 그래서 빛을 물로 끄겠다. 오. 청나라라는 이름을 불을 썼다고 제압하겠다. 합니다. 네, 불을 제압하겠다. 진짜 의미 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청나라 이게 황제국을 또 선포를 했으니까 그럼 홍타이지가 황제가 바로 되는 건가요? 그러겠지 뭐. 네, 일단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널리 알려야 되니까 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즉위식은 홍타이지가 만주족의 한이자 몽골족을 통일한 칸을 넘어서 한족을 지배하는 중국 대륙의 황제로 올라서는 이 삼중의 지위를 한꺼번에 얻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만주족 신하들은 물론이군요. 자신이 정복했던 몽골족의 주요 인사들까지 또 투항한 한족 장군들까지 모두 모았죠. 마침내 홍타이지가 즉위식에서 하늘에 대고 황제가 되겠다는 제문을 읽자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려서 뭘 했을까요? 예를 올리면서 네. 황제로 맞이하는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절하는 거죠. 근데 그냥 절이 아니겠죠. 삼개의 구들의 맞습니다. 네. 삼배 구고두레라고 부르는데요.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당시 여진족에서 신하가 되겠다, 복속하겠다라고 한 뜻을 담은 외적인 의례,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때 그간 경쟁해왔던 홍타이지의 형들도 앞으로는 홍타이지한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늘에 맹세하게 되죠. 하지만 즉위식에서 황제의 입지를 다지는 데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자, 누구도 얕잡아 볼 수 없을 만한 황제에 걸맞는 업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홍타이지가 계획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조선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는 왜 이런 생각을 여기서 했을까요? 저 즉위식에 조선에 그게 누가 안 왔네요. 아니요. 오긴 옵니다. 2사람이 왔어요. 너무 적게 왔나? 20명 왔어야 되는데 2명이 왔나? 자, 정묘호란 때는 조선과 무슨 관계를 지금 맺었죠? 형제. 형제 관계를 맺었잖아요. 형제는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킨 신하로 삼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을 정복한다면 자신의 황제로서 위험을 오히려 이제 만방에 떨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는 있었겠죠. 또 조선을 신하로 삼으면 조선이 이제 더 이상 명과 협력해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도 없앨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명과 전쟁할 때 각종 전쟁 물자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조선을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 전쟁을 위한 꼬투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야망에 불을 지펴준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홍타이지 황제 즉위식에서 모두가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굽히고 바닥에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조선의 사신들만이 몸을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서서 삼배 구고들의 예를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군중 심리가 있어서 다 하면은 막 뭐야 어떻게 이게 모르게 할 수도 먼저 있는데 할것 같은데. 그 꿋꿋이 그렇게 안 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네, 사실 지금의 시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의 사신 2명은 애초에 원래 즉위식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청나라의 사신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위해서 가서 수도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홍타이지가 이들을 강제로 황제 즉위식에 참석을 시킨 거예요. 오해가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삼배구고두례를 하라고 하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조선이 지금 청과 무슨 관계예요? 형제. 형제 관계잖아요. 형제 맹약을 맺었지. 형님인데 신하가 되겠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냥 꼿꼿하게 서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홍타이제 신하들이 이 당시에 정말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러짐에도 불구하고 몸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절대로 숙일 수 없다. 머리를 숙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해요. 아유, 이거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한들 또 꼬투리를 잡아서 또 조선을 치려고 했을 것 같아.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설은 그때 조선이 만약 그 신하가 거기서 절을 했으면 그 사람은 조선에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그것도 그렇네. 처형당했겠죠, 조선에서. 자, 게다가 이미 홍타이지는 조선을 침략할 또 다른 명분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조선의 왕 인조가 조선의 관리들한테 돌린 문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서가 하필이면 그 전에 왔던 청나라 장수인 누구냐면 용골대. 바로 당신에게 빼앗겨서 네. 오.
문서로 트집이 잡힌 거예요. 자, 제가 대체 훔쳤군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 문서가 뭐라고 썼는데? 규현 씨가 한번 그 용골대에게 빼앗긴 문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묘호란 때는 부득이 임시로 화친을 허락했다. 하지만 오랑캐의 욕구는 날로 커져 공갈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에 힘의 강약과 형세를 헤아리지 않고 정의로 결단을 내렸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니 용감한 사람은 종군을 자원하여 난국을 헤쳐나가자. 들어보니까 홍타이지가 뭘 트집 잡았는지 우리 영호 씨는 좀 느낌이 오시죠? 보니까 바로 만주어가 튀어나오네요. 뭐라고 튀어나와? 와부! 이거 와부! 이거 죽여! 이럴 때 과부? 와부. 이건 조선이 후금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문서라는 의미에서 싸우겠다는 거죠. 절화교서, 화의를 끊는다라고 하는 교서라고 알려져 근데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뭐 엄청 그쵸. 달라고 했을 것 세패를 같아요. 엄청 뜯어갔으니까. 자, 청나라는 이 문서를 내세워서 조선이 먼저 형제 맹약을 깼다라고 하면서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거예요. 즉 전쟁이 모두 조선과 인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탓을 돌리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드라마 연인에서는 대체 병자호란이 누구 탓인가 마침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한켠에선 전하께서 오랑캐의 비위를 맞추지 못해 침략을 당했다 욕하고, 다른 쪽에선 오랑캐의 비위를 맞추느라 허리를 굽혔다 손가락질한다. 대관절 어찌해야 저들이 전하를 능멸하는 것을 그만두겠는가? 어찌해야? 그런데 저 아께서는 왜 이리 화가 나신 것이옵니까? 혹 저야말로 적을 막아내지 못한 전하를 무능하다 여기시옵니까? 닥쳐! 아니옵니다, 저하. 저들은 명고의 결전이 다가올수록 후방의 조선을 견제하고 조선의 식량과 병사를 얻길 원했으니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조선을 침략했을 것이옵니다. 조선의 임금과 조정이 무능하고 나약해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들은 그저 전쟁의 책임을 조선에 떠넘기려는 저들의 술책일 뿐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최근의 연구 성과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한국의, 그러니까 조선의 왕과 우리가 준비를 너무 잘 못해서 전쟁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게 더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청의 홍타이지가 갖고 있는 폭력성, 제국성, 침략성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명분을 찾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을 딱 때려주는 약간 이제 그런 격이 됐던 거죠. 자, 이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걸고 조선 정복에 나선 홍타이지는 조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결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바로 황제인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발발한 게 바로 17세기 조선을 뒤흔든 병자호란인 거죠. 홍타이지는 1636년 12월 2일 군대를 이끌고 수도 심양을 출발해서 조선을 향하게 됩니다. 자, 황제로 등극한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나선 전쟁인 만큼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이었고,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바로 직도, 한양까지 곧장 내달리는 거였죠. 자, 지난번에 경험을 한번 되살려보면 왜 정무호란 때 그렇게 잘 안 됐지? 조선의 왕이 어디로 갔죠? 강화도. 강화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를 홍타이지 생각한 겁니다. 명나라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조선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은 무조건 피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홍타이지가 선택한 게 인조를 한양의 궁에 가두기 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한양을 기습 타격하는 거였어요. 이를 위해서 그는 대군을 이끌고 수도 심양을 출발하면서 300명의 최정예 부대를 기병으로 선발대로 보냅니다. 혹시
부다산이 양설로 취마리 보드를 아쿠 폭시무 너는 뭐 저연왕 보통 뭐 독시 당시 조선에서는 정묘호란 이후로 수백 명의 대규모의 후금 사신단이나 상인들이 조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그 상인으로 위장한 청해 병사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홍타이지의 기병대가 조선의 국경을 수월하게 탁 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17세기에 전 세계를 뒤엎었던 재앙, 소빙하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빙하기? 예.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17세기 소빙학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 남아 있거든요. 한번 규현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655년 음력 3월 3일 봄, 강원도 강릉 양양 삼척에서 바닷물이 사흘 동안 얼었다. 와, 바닷물이 얼었다고? 1655년 음력 5월 3일 봄, 제주에 큰 눈이 내려 말 900여 필이 얼어 죽었다. 자, 음력 5월, 5월에 눈이 거의 내렸다고? 여름이잖아요. 6월 그렇죠? 거의 다 됐어. 6월, 7월 됐을 텐데 와, 눈이 네. 내리면 900마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위험했던 순간이었네요, 그때가. 예. 그리고 실제 조선왕조실록이 정말 훌륭한 자료라는 게 이런 상황들이 매년 기록이 잘 남아 있잖아요. 500년 동안. 그래서 기후 변화 연관돼 있어서 조선왕조실록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지금도 이용되고 있어요. 자, 봄에 동해 바다가 막 얼어붙는 일이 생기고 우와.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에나 얼던 압록강이 거의 매년 그냥 얼어버렸고 이를 발판으로 기병대가 조선의 국경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와, 얼음 밟고 왔다고요? 맞습니다. 대박. 그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영국에 있는 템즈강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운하도 얼어붙어서 심지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협도 다 얼어붙어가지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뭐 무역을 했다 뭐 그 정도로 얼음길로? 네 얼음길로 무역했다 대박이다. 이 정도로 이제 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추웠구나. 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청나라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양은 쉽게 내줄 수 없잖아요. 뭐 대책이 있었겠죠 조선도? 자, 당시 인조가 청나라의 침략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공문을 보내서 조선군과 장수들을 가지고 나름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조선군은 평지에 강한 기병대에 맞서기 위해서 험준한 산성에 들어가는 방어 전략을 선택했던 거죠. 과연 빠른 속도로 한양까지 내달리는 게 목표인 기병대에 이런 조선군의 전략이 통했을까요? 속수무책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나름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조선 입장에서의 대비였을 뿐이었던 거죠. 조선군이 도로와 멀리 떨어진 산성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양까지 향하는 도로를 내달릴 수 있는 청나라 기병대에게 길을 터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그 적을 너무 몰라. 자, 그렇다면 300명의 기병대가 별다른 제지도 없이 달렸을 때 과연 며칠 만에 한양에 닿게 되었을까요? 일주일? 자, 압록강에서 한양까지는 1200리. 지금으로 따지면 약 500km 정도 되는 거리. 와, 자, 인조가 있는 한양에 닿은 게 12월 14일. 그러니까 불과 6일 만에 한양에 도착했던 거였습니다. 일주일도 안 걸렸네. 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조선의 조정은 지금 청나라 선발대가 한양 가까이 왔다는 거를 언제 알았을까요? 근데 뭐 이렇게 봉화 뭐 그 수신 체계가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불을 피워서 막 이렇게 적들이 온다라거나 이렇게 뭐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좀 더 예. 빨리 알았을 것 네. 같기도 한데. 근데 아쉽게도 선발대가 국경을 넘은 지 5일 뒤인 13일에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갑자기 13일에 청나라군이 한양 가까이 왔다는 보고를 받은 조정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부랴부랴 복림대금을 포함한 왕실 식구들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어디로 보냈을까요? 강화도로 보내게 됩니다. 또 똑같이 한 거네요. 정묘호란 때랑. 근데 이어서 인조와 소현세자도 숭례문까지 가는데 그때 청나라의 선발대가 홍제원, 지금의 서대문구 홍제동 인근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 급보를 듣게 되죠. 어우, 금방 잡히겠는데요?
한양 서쪽의 홍제원에서 인조가 있는 숭례문까지는 직선거리로 보면 약 4km도 안 됩니다. 즉 말을 달리면 코다을 거리였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한양의 백성들이 피난 행렬이 막 뒤엉키게 되니까 인조를 호위했던 군사들도 엄청나게 당황했었던 겁니다. 이때 인조는 청나라군과 정반대 방향을 틀어서 도착한 곳 바로 20km 떨어져 있는 어디일까요? 남한산성.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자, 이로써 홍타이지는 계획대로 인조가 어디로 가는 걸 막았을까요? 강화도로 가는 건 막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청해 선발대가 도착한 지 2주 후부터 홍타이지가 직접 이끄는 본진 부대와 주요 부대가 남한산성으로 도착해서 진을 치게 되는 거였습니다. 영우 씨, 그러면 홍타이지가 이거 혹시 조선의 전략을 미리 알고 다 기획한 건가요? 예,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청나라 사신들하고 상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조선이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라마에서 했던 대사인데 만주어로 한번 해볼게요. 어전 좌우야니망 아프가니 짱긴틀러 호통버 특시로 강화튼도 포바 저쿠버 신담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하 조선의 왕이 강화도에 먹을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사인데 용골대가 이렇게 칸에게 보고 홍타이지에게 보고했을 때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다른 대사도 한번 그걸 해도 못 알아들 것 같은데. NG가 나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대 배우도 몰라요. 상대 배우도. 밑에 자막만 제대로 써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홍타이지가 이끄는 청나라 대군은 제대로 된 전투도 몇 차례 치르지 않고요. 고스란히 인조가 있는 남한산성 인근에 직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전략에 돌입하게 됩니다. 바로 수만 명의 병사들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빙빙 둘러서 물샐 틈 없이 포위하는 거예요. 자, 이때 남한산성에는 적게 보면 약 12,000, 많게는 18,000명의 군사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로는 전쟁에 단련된 지금 이 청나라의 8기 군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제 인조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반면 홍타이지는 아주 느긋했죠. 왜냐하면 갇힌 산성에서 남아있는 식량이 얼마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걸 갖다가 항복을 하는 것을 기다리면 됐기 때문이에요.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12월 20일에 저장된 식량을 아꼈으면 약 70일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타이지의 기록을 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게 알릴 소식이 있으면 2월 20일쯤 연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네. 홍타이지는 최소 2월 하순까지는 조선에 머물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홍타이지는 2달 이상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의에 조선인들이 완전히 굶주려서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알린서 9일 호톤 휘턴이 4분빌 차오얀 호턴 수습 호톤 버투였지 지수입을 준비 파이샤 와차치 알고나 조합부 복실 호톤이 의턴 죽은 북한비 이놈 홍타이지의 요구사항은 확고했어요. 뭐였을까요? 군신 관계로 바꾸자.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인조가 성에서 직접 나와서 자신의 앞에서 신하의회를 갖춰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백성들이 남한산성에 같이 왕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드라마 대사로도 나오는 근왕병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벌한 실전 경험을 거친 청나라 전사들과 싸웠을 경우에 이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충청, 강원, 경기 등 곳곳에서 모인 의병들은 있었지만 남한산성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가지도 못한 채 대부분 청나라 군대에 막혀서 도륙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홍타이지는 여유를 두고 인조와 여러 차례 국서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최용호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짐이 대군을 이끌고 너의 팔도를 무찌르려고 하는데 네가 부모처럼 섬기는 명나라가 장차 어떻게 너희를 구해주는지 보고 싶구나. 네가 스스로 무고한 백성을 물불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니 억주의 많은 사람들이 어찌 너를 탓하지 않으려. 와, 역시 배우는 다르네요. 감정이 다르네요. 항상 AI처럼 읽는 아나운서 톤으로 듣다가 이게 감정 섞인 인간다운 이런 톤으로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달라. 자, 어쨌든 지금 그 우리가 다 들으면서 느꼈던 것처럼 청나라의 대군이 자리 잡으면서 조선 백성들은 참혹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진영에는 포로로 잡힌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이때 자, 청나라 진영 인근에는 이것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과연 뭐였을까요? 시체? 누구의? 남자. 남편. 아니요. 그러면 애기? 애기? 애기들의 시체입니다. 젊은 여성만 원했던 청나라 병사들은 이들에게 딸린 아이들을 죽인 후에 청나라 진영 근처에 시체를 유기했던 거예요. 아이고. 이처럼 청나라 진영에 있는 조선 백성들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했는데요. 당시 기록인 병자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선인들이 무언가를 호소하려 하면 청군이 철퇴로 때려 참혹한 정상을 참아 볼 수가 없다. 어떤 이는 벌써 살해당했고 어떤 이는 화살을 맞았는데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어떤 이는 전하를 쫓아오다 적에게 잡혀갔고 모두 비참한 장면들 뿐이었다. 비참한 참혹하네요. 흑살이네요, 그냥. 네. 허윤 씨, 근데 이때 조선의 편에 명나라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사실 그때 명나라는 조선을 돕고 싶어도 도울 여력이 안 됐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었냐면 사실 병자호란을 일으키기 5개월 전에 미리 명을 공격을 해서 대대적인 약탈전을 벌이게 된 거죠. 명나라는 피해를 수습하느라 쉽사리 지원군을 보내기 어려웠던 거죠. 머리 좋네. 자, 그런데 이 남한산성을 포위한 지 약 한 달째가 지난 1월 17일 날 한없이 느긋할 것만 같았던 홍타이지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빨리 항복해라. 청나라 군대는 남한산성에 포탄, 즉 홍위포를 막 쏘면서 재촉합니다. 왜 그러지? 와우! 예, 이게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피부 사진. 너무 심하다 이거는. 천연두에 걸리면 처음에는 고열, 두통, 요통 등이 나타나다가 며칠 뒤에 반점과 발진이 온통 피부를 뒤덮게 되죠. 아니 저기 천연두는 치사율이 자그마치 30%에 달했어요. 심한 건 거죠? 예, 좀 아주 심한 겁니다. 걸린 사람 10명 중 3명이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천연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빼앗아간 질병으로 불리죠. 바로 그 무서운 천연두가 지금 어디에서 생겼냐면 청나라에 있는 군대에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럼 좀만 더 버텼으면. 예. 청나라 군대도 위험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홍타이지는 천연두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영우 씨, 이 네. 청나라의 이 엄청난 약점이 어떻게 보면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이 천연두. 그럼 조선에서는 이걸 몰랐어, 이 사실을? 예, 몰랐어요. 이 드라마에선 조선이 천연두가 발병한 사실을 알고 이를 협상에 유리하게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걸로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극적인 어떤 재미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요. 몰랐구나. 교사님, 그럼 홍타이지가 항복을 이렇게 재촉을 막 하고 있는데 네. 인조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이틀 뒤에 조선의 왕 인조는 어쩔 수 없이 좀만 기다리지. 청황제의 명을 받들겠다라고 하면서 좀만 기다리지. 조선이 청나라의 신하가 되겠다는 사실상의 항복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럼 홍타이지는 여기에 만족했을까요? 그럼 또 뭘 바래요? 제대로 보여줘. 네.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반드시 조선의 왕이 방 바깥으로 나와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직접 무릎을 꿇고 항복 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절대 이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웠겠죠. 만약 왕이 성 밖으로 나갔다가 홍타이지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자 다급해진 홍타이지는 도르곤을 파견해서 강화도에서 왕실 가족들과 복림대군까지 잡아오기에 이르죠.
하지만 결국 왕실의 가족들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인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웠죠. 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즉 왕이 직접 성문 밖으로 나가서 항복의 의식을 치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1월 30일 인조는 원래는 왕의 복장인 골룡포를 입고 나가야 되는데 신하의 입장, 하급 관리가 입는 남색 옷을 입고 남한산성에 나서서 삼전도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홍타이지를 향해서 항복 의례를 치르게 됩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왕이 조선을 침략한 이들에게 무릎을 꿇은 역사는 이때가 유일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최대의 굴욕이다라고 부르곤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의례에는 만주인, 몽골인 그리고 한족 출신의 장군들이 다 함께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는 홍타이지가 온전하게 이제 드디어 청나라 황제로서의 입지를 다짐과 동시에 조선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이제 명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시대가 됐다? 청의 시대. 청나라의 시대가 왔다는 걸 널리 알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홍타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됐는데 이를 정축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최용호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조선 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의 아들을 청의 인질로 보내야 한다. 청군이 잡아가는 포로 중에 도망하는 자를 다시 잡아 청으로 보내야 한다. 향후 성곽을 보수하거나 쌓지 말아야 한다. 청에 세패를 제공해야 하고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원군을 파견해야 한다. 네, 어떻습니까? 다 내달라는 얘기네요. 거의. 네. 자, 조선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 굴욕적인 내용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홍타이지는 인조와 조선 조정이 이 조건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건으로 왕의 큰아들인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인질로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잡아두는 조항도 넣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청에 간 사람들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뿐만은 아니었어요. 그간 잡아들인 엄청난 수의 누구를 또 데려갔을까요? 포로. 조선의 백성들을 청나라 군대가 철수할 때 포로로 끌어갔던 거죠. 자,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역사에서는 피로인이라고 합니다. 마님도 청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친 적이 있지요. 해소토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난 포로가 된 적이 없다. 그러니 당장 나를 내려라. 당장!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 기록에는 청나라 수도 인구 60만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의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어요. 당시 청나라에서는 조선인 포로가 막 밀려들자 자, 이것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뭐가 들어섰을까요? 피라밋 마을? 피라밋 마을? 수용소 아니야, 수용소. 장사? 장사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예예요? 청나라에선 조선인 포로를 노예로 취급하고 이걸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이때 여성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바로 청나라 장수들이 이들을 자기의 첩으로 삼았는데 청나라에 있던 부인들이 조선인 여성들을 오히려 학대를 했던 거예요. 뜨거운 물을 끼얹는다든가 온갖 고문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청나라. 하지만 견디다 못해 청나라에서 겨우 탈출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조선으로 다시 이들이 돌아왔어요. 청나라 그러면 다시 조선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청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가 잘리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던 거죠. 특히 이 여성들은 더더욱 환영받지를 못했는데 왜냐? 바로 몸이 더럽혀졌다라고 멸시당하면서 조선으로 돌아와도 다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아주 정말 이중의 고통이에요. 사실은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걸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들은 이미 오랑캐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여성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밀어쳤던 거죠.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때. 이렇게 병자호란은 2달간의 아주 짧은 전쟁이었지만 백성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컸던 거죠. 자, 이 조선의 풍도 앞바다에서 시작되었던 청일전쟁. 8개월 만에 일본은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 거죠. 자, 이 동북아시아의 절대 강자이자 이 세계의 중심으로 군림하던 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무참한 패배를 맞이한 뒤 가장 처음으로 해결해야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쟁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배상금? 뭐 그렇죠. 예, 전쟁 끝났으니까 뒤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화해당.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뭘 가져가고 뭘 줄 거냐 이거 정해야죠. 자, 두 나라는요 텐진 조약으로 한번 만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구랑 만났죠? 이홍장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만났습니다. 이 텐진 조약을 체결할 당시는 누가 우세했습니까? 창덕궁 소규모 전투에서 바로 그냥 압박했던 청나라가 당연히 우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청나라 텐진으로 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으로 부르겠네요.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달린 거예요.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이홍장을 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바로 시모노세키. 네, 시모노세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시모노세키 가보신 분? 아, 교수님. 시모노세키 가보신 분? 아, 교수님. 역사학자는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현장을 존경합니다. 가봐야 된다니까. 존경합니다. 아, 정말 혼자 다니셨네. 네, 혼자 다니셨어. 아. 이홍장은 이 시모노세키 가가지고 회담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 청년에게 저격까지 당합니다. 네, 저격 당하면 회담 못 하잖아요. 네, 그런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구, 70이 넘었거든요.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돌아옵니다. 청일 전쟁에서 이 청나라와 일본이 붙었는데, 자, 이제 지금 조약을 쓰려고 그래요. 제1조는 굉장히 상징적일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 거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면서 이제 우리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반을 다지는 그런 조약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조선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모습.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청의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요동반도. 아까 루이순이 있었던 곳 있죠? 거기를 가져갑니다.
야, 이거는 정말 300여 년 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깃발을 꽂고자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결국 루이순의 일장기를 꽂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가져갑니다. 타이완. 오, 맞습니다. 타이완이 이때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1945년 일본이 패망될 때까지 일본의 식민지로 가는 거예요. 이때 넘어간 겁니다. 이때. 자, 또요. 이 청나라가 배상금으로요. 고평은 은이에요, 은. 2억량을 일본에 지불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요. 당시 일본의 3년 또는 4년간 재정. 여기에 맞먹는 돈이에요. 오마이갓.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그러면 청일전쟁 이후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별거 아니었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그 왜 일본이 청나라와 왜 싸우는 거야? 아니 왜냐면 옛날부터 청에서 온 한자 쓰고 있었고 뭐 생활품, 예술품 뭐 청에서 온 거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동해 제일 큰 나라랑 왜 우리가 싸워야 돼?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도해전 이겼대, 성안전투 이겼대, 평양전투 이겼대, 뭐 리수남락했대, 뭐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요동반도 대만이 우리 거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변합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있었던 그 일본의 승전보 축하 퍼레이드를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냥 일본인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좀 일본 자국민들도 그러면 전쟁을 좋아하는 거네, 저 정도면? 좋아하게 된 거죠. 저 계기로? 어떻게 보면. 청일 전쟁이라고 하는 대외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를 했다. 나는 누구지? 나 일본 사람. 자부심 뿜뿜. 승리한 국가 일본의 국민, 일본인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에서는요, 이제 그렇게 울어봤던 청나라를 이긴 거야. 그러니까 막 처음 막 조롱하는 그런 보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지? 청 별거 아닌데? 라는 그 격려라는 마음도 생겨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양을 과도하게 경외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가 서양 따라갔더니 중국을 이겼어. 이런 식으로 그냥 과도하게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청일 전쟁을 주도했던 그 이토 히로부미 내각은요 승승장구하면서 국회를 장악했고요. 그리고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은요 제일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영주 이렇게 생겼는데 이웃 나라였던 청과 싸우면서 야 우리에게는 천황이라는 위대한 분이 계시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명확히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는데 원래는 나는 어느 번 사람이요 라고 소리하던 걸요 이 청일전쟁 즈음에는요 나는 대일본 제국의 국민이요 라고 소개를 합니다. 드디어 일본 국민의 탄생을 알리게 되는 계기, 이게 바로 청일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청일전쟁이 끝나고요. 당시 조선, 청나라, 일본과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만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대충 그림은 그리실 거예요. 네, 한번 뻔해 보이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 되게 조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청나라 조롱하는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도 있습니다. 저 토끼. 저게 토끼가 우리구나. 코리아라고 지금 써 있죠. 너무 속상해.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게 뭐야, 그죠? 다음 만평 한번 보죠. 역시 마찬가지로 안목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조선을 이렇게
이렇게 묶어놓고 사지에다가 이 줄을 묶고 서로 끌고 당기는 모습들. 꼭두각시처럼. 다음 볼까요? 이렇게 해서 청일전쟁 승리로 끝나면서 나온 만평. 이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일본이 청에게 총을 쏴서 쓰러뜨리고 있는데 그 총은 어떤 총인가요? 문명이라는 총알입니다. 근데 저게 우리나라를 안고 있네요. 그렇죠. 애기 취급하는 거. 우리 이제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보호자. 청일 전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게 뭐예요? 청이 괴롭혔으니까 우리 일본이 청을 좀 몰아내게 해달라. 경복궁 점령하고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문명이라는 것, 그게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인지 우리는 리순 대학살 그리고 동학농민군 대학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청일전쟁의 그 개전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도 정당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중국은 야만이고 일본은 문명이다라는 논리입니다. 문명 대 야만의 대결 구도라는. 그러니까 야만의 청이 조선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있으니까 문명의 일본이 조선을 독립시켜준 거다.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거다. 사실은 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아까도 우리가 시모노세키 조약 이야기가 나왔지만 엄청난 배상금을 받아요. 못된 거 배워요. 전쟁에서 이기니까 돈이 생기네. 그다음에 또 요동반도 타이완을 식민지로 획득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기니까 식민지도 생기네. 그러면서도 이 미사역으로 치장하는 겁니다. 치장하면서 문명의 의로운 전쟁이었다. 정당한 전쟁이었다. 이건 궤변이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청일 전쟁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본의 어떤 시선이 더 확장되면 나중에 어떤 논리로 연결되냐면 바로 대동아 공영관. 우리는 서양 세력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아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2차 대전 때 그들의 논리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일 전쟁이 이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의 모든 리허설이니까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장님! 오픈합니다. 웰컴 아시안 마켓. 이거 없죠? 오픈합니다. 아마추어.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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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웰컴 아시안 마켓.